지금 14억 인사이트로 세계를 여는 스위치 온! 뉴스 트렌드 여행까지 없는 게 없는 하이브리드 매거진쇼 차이나 온! 안녕하세요, 최기훈. 서지연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중국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중국을 숫자로 잇는다 용인대학교 박승찬 교수님 함께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또 그리고 이분도 오늘 처음 뵀는데요. 한중 통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고선미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두 분의 활약 오늘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나 오늘 진행을 하면서 중국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는 게 전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자, 두 분께서 또 어떤 역할을 해주실지 각오의 말씀 또 안 듣고 출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최근에 중국 변화가 너무 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내용들을 제가 현장을 뛰고 경험했던 것을 모아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서 옛날 건데 모아서 손 안에 모아서 어쨌든 교수님의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산미 씨도 각오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통번역가로 활동하면서 제가 느낀 진짜 중국의 모습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요. 산미 씨 뭔가 스튜디오가 싱그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막 산미 씨의 멘트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뭐 저희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봅니다. 네, 두 분이 소개해 주실 진짜 중국에 대해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든든한 두 분과 함께 오늘도 중국 뉴스 스위치 해볼까요? 좋습니다. 차이나 온! 한 컷으로 알아보는 중국 차이나 헤드라인 탑3 오늘은 선배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정말 한 주간 고심고심해서 이 차이나 헤드라인 탑3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덥다. 너무 덥다. 지금 이 에어컨 없어도 되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실까요? 바로 중국의 대표 겨울 여행지 하얼빈 소식인데요. 여름에도 눈과 얼음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태양섬 얼음눈 미술관이 재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빙설 예술 조각부터 인공 눈까지 계절이 멈춘 듯한 하얼빈의 여름은 지금 바로 겨울입니다. 하얼빈 지금 당장 저도 방문하고 싶어집니다. 내 아파트와 전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을 찾습니다. 조건은 고양이 쌤바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맹세입니다. 자, 이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광둥성에 사는 82살의 룽씨 할아버지는 자신의 유일한 가족인 고양이를 평생 보살필 사람에게 전 재산을 내어주겠다고 공고를 했는데요. 자, 과연 고양이를 조건으로 유산을 넘기는 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뭐지? 자, 중국 산둥성 진안시 도심 한복판에 초대형 에어돔이 등장을 했습니다. 약 17층 아파트에 해당하는 50m 높이, 축구장 약 4개의 규모인데요. 모두를 놀라게 한 이 에어돔은 사실 공사장의 미세먼지와 소음을 막기 위한 것이랍니다. 자, 친환경 모듈로 바뀌어버린 스마트한 중국의 공사 현장. 그 기술이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상 차이나 헤드라인 탑3였습니다. 아니 진짜 여름에 저런 눈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즘 너무 더워서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여름인데도 이곳의 실내 온도는 영하 5도 이하로 유지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30도의 폭염 속에서도 눈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근데 여름에 정말 눈이 녹지 않는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기술적으로 이 지하형 냉각 시스템과 그다음에 단열, 캡슐 구조를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빙설 엔터테인먼트를 산업으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하얼빈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계절형 관광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겨울에는 빙등제, 그렇죠? 그리고 여름에는 얼음미술관. 그러니까 결국은 도시가 1년 내내 지금 얼음 마케팅으로 관광객을 계속 모으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 같은 계절에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막 생깁니다. 네, 또 하얼빈은 또 그냥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역사적인 장소가 있죠, 선미 씨? 네, 맞습니다. 바로 하얼빈역입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장소죠. 지금은 그곳에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기념관이 있고요. 중국 내에서도 한국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 도시 사진을 보면 이게 중국이 아니라 모스크바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듭니다. 네, 딩동. 그래요? 매우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네. 가보시면 네. 그러니까 러시아풍의 건축물이라든가 정교회라든가 유럽식 거리도 우리가 쉽게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독일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맥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보면 딱 느낌이 여기가 모스크바인가? 그래서 어. 동방의 모스크바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역사도 알고 나니까 여행이 더 특별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요. 겨울에만 가야 하는 줄 알았는데 여름에도 정말 즐길 게 많습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름에 패딩을 입고요. 우리의 꿈이죠. 여름에 패딩 입고 겨울에 반팔 입는 거. 여름에 패딩을 입고 거기다 맥주를 마시면서 눈썰매를 타고 그리고 또 안중근 선생님, 네. 안중근 기념관도 저희가 또 한번 둘러보고 아마 이 차이나온 저희 프로그램 브이로그를 제가 가서 한번 찍고 오면 어떨까? 오, 브이로그. 욕심이 좀 드는데 혼자 가면 눈치 보이니까요. 교수님 네. 동참하시겠습니까? 저도 코디네이트 교수로서 같이 가서 그래요. 숨어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오.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작진이 아마 적극 검토를 좀 한번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은 음. 특별한 유산 상속 이야기였어요. 네. 이런 소식 들을 때는 정말 반려동물 팔자가 삼팔자다 이런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느껴지는데 그래요. 유산 상속이 실제로 가능한 건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이거 어떠세요? 이해되세요? 재희 씨? 네, 중국 민법에 따르면 음. 이런 조건부 상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 단, 고양이에게 직접 상속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대신 보호자가 유산을 맡게 되죠. 네, 실제 중국에서는 유산 일부를 유기견 보호소에 기부하거나 반려동물 돌보밈에게 집을 넘긴 사례도 있다고 해요. 진짜 그렇군요. 누구 팔자가 모 팔자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미 씨 어떠세요? 네, 이런 일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네. 중국에서는 이미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 산업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 중국 반려동물 시장 기준으로는 규모가 약 6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는 약 115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115조예요.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엄청난 금액입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1인 가구와 이제 딩크족이 이제 늘면서 그러니까 사람보다 그러니까 반려동물과의 정서적 연결이 네. 더 강해지는 사회적 구조가 반영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 상속도 결국 가족 개념이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보면 유산의 의미, 그리고 또 가족의 의미까지 생각해 보게 된 이번 사례였는데 중국의 펫 이코노미와 새로운 가족 형태 저희가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왠지 중국은 모든 스케일이 음. 엄청 큰 것 같은데요. 공사장을 다 덮어버리는 에어돔이라니. 이거 어디에 생긴 건가요? 산둥성 진안시 정부가 지난 6월에 설치한 초대형 에어돔인데요. 정식 명칭은 공기막 구조 친환경 모듈형 커버로 공사장 전체를 덮는 일종의 친환경 보호막이라고 합니다. 저 돔 안에 저렇게 큰 돔 안에 건물이 들어가 있는 게 꼭 무슨 장난감 모빌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그렇죠? 자, 이게 신기한 교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뭐 이게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네. 또 처음 보신 분들 야 저거 AI로 만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상상이 잘 많은데요. 안 가요. 네. 그러니까 보기에는 내부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요. 보면 에어돔은 양압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돔 내부 공기를 일정 압력을 유지해서 먼지와 소음을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만들었다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덮어놓으면 음. 안에서 좀 더울 것 같은데 일하시는 분들 힘들지 않을까요? 그 돔 안에는요, 이 스마트 공조 시스템과 그리고 또 습도 조절 센서, 열 교환 장치까지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이 외부보다 5도 이상 온도가 낮고요. 또 작업자가 만족도도 굉장히 작업자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다고 합니다. 이 뭐 기침이 줄었다.
아 피로했는데 피로가 덜하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 중국은 이제 도시를 이제 확장하면서도 네. 친환경 기준을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도시도 공사도 요즘 가장 핫한 ESG라고 하잖아요. 그 네. ESG 시대라는 흐름 속에서 이런 에어돔은 그러니까 중국식 스마트 시티 모델의 하나의 실험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건설도 기술력, 환경도 배려, 도시도 디자인이 되는 시대인데요. 앞으로 이런 공사장 풍경이 도시 이미지를 바꾸는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단계 혁신을 노리는 중국의 산업을 알아보는 시간 이 노트. 네, 특별한 중국의 미래 산업을 소개할 차례죠. 오늘 소개할 산업은 뭘까요? 좋습니다. 오늘도 화면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산업은 무엇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전기차 서비스요.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 궁금해요. 전기차 서비스 작은 글씨를 선택해 주셨어요. 네. 아래에 있는. 자, 그리고 우리 지연 씨 선택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 궁금한데요. 교수님, 네. 정답은 없지요, 저희 셋 중에. 왜냐하면 저희가 정답을 쏙쏙 피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가운데 가장 큰 게 그러니까요. 오늘의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하두인 산업이죠. 바로 전기차입니다. 그래요, 전기차. 전기차 하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전기차 배터리 기술이 좋을 줄 알았더니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차가 이 시간 속에서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시간이 바로 오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산업에 대해 속속들이 알려줄 AI 비서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이나온 AI 비서 온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전기차 산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매년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에너지 차량 생산량과 판매량은 모두 1280만 대를 돌파하며 10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죠. 중국 전기차 시장은 각각의 특색을 가진 다양한 브랜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글로벌 전기차 브랜드 B4가 있죠. 지난해에는 누적 1000만 대가 넘는 친환경차를 생산하며 미국 T사를 제치고 세계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B사의 경쟁력은 초기부터 도입한 스마트 팩토리에 있는데요. 선전의 최신식 자동차 공업단지는 용접 자동화율이 무려 87% 이상입니다. 중국 완성차 2위 기업 G사 역시 고급화 전략을 내세워 전기차 시장에 적극 뛰어들었는데요. 최근 불이 나지 않는 배터리를 개발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했죠. 그리고 세계 처음으로 전기차의 배터리 교체를 상용화한 N사도 중국 기업입니다. 단 5분이면 전기차에 완충된 배터리를 교체하는 이 방식은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었죠. 중국은 최대 전기차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기도 한데요. 지난 2023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약 60%가 중국에서 팔렸죠. 이상 시장과 생산 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중국의 전기차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노트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전기차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세계 1위인지 전혀 몰랐거든요. 중국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까지 큰 줄도 몰랐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의 산업인가요? 한국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미국의 T사나 그렇죠. 뭐 한국 브랜드를 좀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 전기차 인도량을 보면 중국 브랜드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래요. 사실 저는 그전부터 중국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고 그 이유는 일단 중국의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전기차 산업의 생태계를 그 밸류 체인을 이해하시면 네.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 산업 밸류 체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터리, 모터 이런 핵심 부품 개발 및 제조를 하는 업스트림 산업이고요. 네. 그다음에 차량 제조, 생산을 하는 미드스트림, 중간 단계 생태계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밑에 있는 단계죠.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이런 AS, 그러니까 판매 후 서비스하는 이 다운스트림의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세 가지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전기차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사실 전기차 기술이라고 하면 배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배터리 산업 기술 개발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제는 유명한 배터리 대기업도 있고요. 그래요. 원래 이 중국 전기차 대표 기업인 B사가 배터리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원래 네. 배터리 회사죠. 그러니까 배터리는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세계적인 배터리 기업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터리 산업이 기본 우리가 뼈대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중국 전기차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요. 네, 한 기업은 단 5분 만에 전기차를 완충할 수 있는 5분 완충이요? 네, 맞습니다. 초고속 너무 빠른데? 초고속 충전 배터리 기술을 최근에 공개해서 중국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어요. 사실 전기차는 중국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성장 산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기술적인 혁신과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전기차는 확실히 좀 자리를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선미 씨? 네, 맞습니다. EU-연합은 2035년부터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법안을 내놨고요. 미국도 뉴욕주에서 15년 만에 신규 수용차 판매를 전기차로 제한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전기차 살 때 보조금을 지원 지금 또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일단 지원이 규모가 좀 줄었다라는 거 알고 있고 중국은 어떤가요? 2024년부터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아, 그래요? 대신 구매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아, 세금을 대신 면제를 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만큼 중국 전기차 시장이 좀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이 중국의 다음 비전은 어떻게 되나요? 2035년도까지의 비전은 이제 핵심 기술을 좀 세계적인 수준으로 좀 향상시키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순수 전기차를 좀 이제 보편화, 이제 주류화시킨다.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수소 전기 자동차의 상용화가 있습니다. 그래 수소차라고 하면 현재 전기차에서 좀 한 단계 더 발전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전기차 다음 버전이 수소차인데 네. 지금 수소차를 두고 지금 한국과 중국과 일본 간에 또 보이지 않는 경쟁도 지금 그렇죠.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요 전기차 지원과 함께 지금 말씀드렸던 수소차, 그러니까 미래 산업이 될 수소 연료 전지차에도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이 전기차 산업은 이제 시작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됩니다. 완성이 그만큼 되었기 때문에 이 몇 년 뒤에 내연기관 차량보다 전기차의 숫자가 확실히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함께 새로운 전기차 산업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드넓은 중국의 여행지를 소개하는 시간 컬처 스팟입니다. 네, 기대됩니다. 선미 씨, 우리를 오늘 데리고 갈 곳은 어디일까요? 네, 중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소수민족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소수민족 마을을 함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떠나볼까요? 둥족의 오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구이저우 자오싱 마을인데요. 둥족 주민에게 노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라고 해요. 이건 밀초를 사용해 천에 염색을 하는 전통 수공예입니다. 납을 묻히고 벗겨내는 과정을 반복해 다양한 무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둥족은 뛰어난 목조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이들은 고루를 보면서 자신의 고향을 떠올린다고 하네요. 독창적인 문화와 예술이 보존된 자오싱 둥족 마을이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컬처 스팟에서 본 장면 중에 가장 이국적인 풍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어떻게들 보셨어요? 약간 시대가 무협지 속으로 전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둥족 이름이 저는 굉장히 매력 있다. 처음 들어보거든요. 둥족이라는 이름이. 근데 굉장히 매력 있는 이름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 속에 정말 또 다른 작은 중국이 또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둥족이라는데 사실 중국에서는 똥주라고 하는데 똥주. 똥주. 네. 근데 이게 참 이 소수민족의 정말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뭐 정말 잘 보존하고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정말 관광지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소수민족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한족이 약 91%를 차지해서 가장 많죠. 근데 둥족은 총 인구가 296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한 11번째 정도 큰 민족입니다.
민족이 진짜 다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296만 명. 그러니까요. 근데 11번째. 그러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인데 한족이 91%인데 그중에 11번째가 296만 명. 그렇죠. 야, 이게 숫자가 진짜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해서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중국에 진짜 가볼 만한 곳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영상에서 사실 가장 기억 남는 게 제일 오래돼 보이는 건물들. 되게 중국다운 풍경이라고 느껴졌거든요. 네, 맞아요. 둥족의 목조 건축 기술은 2006년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다시 사진으로 볼까요? 네, 오. 저기서 목조 건물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 멋있네요. 현장에서 보면 느낌이 더 진짜 그렇구나. 살아있고 그럴 것 움직일 같아요. 것 같습니다. 야경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멋있네. 가보고 싶다. 그렇죠? 네. 특히 지금 보시는 것 중에 특히 고루라는 누각이 좀 중요합니다. 오. 유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데 이게 저기가 마을 회의나 행사 장소로 쓰이는 곳이라고. 누각 한번 볼까요? 보시죠. 예. 네. 마을 회의를 저렇게 우와. 멋진 곳에서 네. 하는 거예요? 1층은 이제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뭔가 행사를 행사를 하는 거네요. 그죠? 저는 앞서 영상에서 또 흥미로웠던 게 마을 분들이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었잖아요. 우리가 흥하면 또 우리 민족이 빠지지 않는데 이 또 화음을 이루는 게 또 굉장히 좀 특징적이었던 것도 같고 굉장히 좀 흥이 많아 보였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선미 씨. 네, 맞아요. 이제 중국의 민족들은 흥이 많기로 또 많이 유명한데요. 대가라는 전통 합창입니다. 이게 특징이 지휘자 없이 자연스럽게 화음을 이루는 게 특징입니다. 아니, 근데 너무 귀여운 아기들도 막 노래 부르고 그래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사실 저한테 제일 중요한 네. 건데 그럼 이 지역의 가장 유명한 먹거리는 어떤 그래요. 게 또 있을까요? 먹방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데요. 이 지역에 SNS에서 화제가 된 맛집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저게 뭔가요? 밥인데 밥? 밥에 저기 고기를 넣은 거. 맞춰보세요. 전혀 맞는 모르겠네. 것 그렇죠? 네. 밥버거 같기도 하고. 맛있겠다. 맛있겠다라는 말이 나온 건 저게 어떤 건지 안다는 뜻이에요, 지금 선미 씨는. 아, 대충 알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먹어봤지만 고기랑 밥을 같이 먹는 그런 맛일 것 같은데. 네, 먼저 찹쌀밥인데요. 찹쌀밥이요. 네. 자오신 길거리에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음식이에요. 이 특징이 고기나 꼬치를 저기 싸서 준다고 합니다. 그럼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밥버거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밥버거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맛은 상상이 잘 안 돼요. 아는 맛인가요? 약간 중국 요리를 그 밥버거 안에 넣어서 먹는 햄버거 느낌? 맛있겠네. 네, 맛있어요. 그럼 약간 향신료 맛도 나려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보통 좀 나긴 해요. 네, 자오싱 마을 이렇게 너무 매력적인 여행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님은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나요? 가장 인상적인 건 저는 소수 민족의 어떤 삶과 그들의 어떤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을 계속 이어간다, 계승해 간다는 것. 저는 이런 거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수님은 뭔가 좀 특별할 것 같아요. 네, 느낌에. 저는 다른 분들이 좀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게 저 둥족의 복식을 보셨습니다. 복식이요? 예. 복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통 의상. 네, 되게 특이하던데. 그 전통 의상을 매우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에는 다양한 소수민족이 있지만 그 복식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살아온 삶의 흔적과 역사와 전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유심히 다음 기회가 되신다라면 가셔서 와 이게 둥족의 이 전통 의상이구나라는 것들 한번 또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또 산미 씨한테 안 여쭤볼 수가 없죠. 산미 씨도 안 가보셨다면서요. 네, 안 가봤어요. 왜냐면 워낙 좀 가기가 까다롭기도 하고. 하긴 버스로 5시간이면 네. 서울에서 한 부산 네. 정도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렇죠? 또 오늘 이렇게 조사하면서 한 번쯤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정말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오늘 소수 민족부터 뭐 전기차까지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배운 것 같은데요. 오늘도 차이나온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습니다. 중국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정말 즐거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면 알수록 놀랍고 즐거운 곳이 바로 중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더 신선하고 더 상큼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차이나 온!